매수 금액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하고 가시나요? 보통 매수 금액은 저희가 제안을 먼저 하죠. 매도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아마 오프라인 미팅으로까지 이어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판매자는 당연히 비싸게 받고 싶고 매수자는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조율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만남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깎아줘야 할까요? 제가 기준을 좀 세워드릴게요. 이커머스는요, 이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사업보다 조금 낮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요, 이걸 기준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대표님,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미팅에 뭘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 오프라인 미팅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거래 확률이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좀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본인을 너무 숨겨서도 안 돼요. 서로 이게 아직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서로가. 근데 제가 먼저 지나치게 조심해버리게 되면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조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특히 좀 조심해야 될 상황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경험상이긴 한데요, 오프라인 미팅을 제가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진짜 이건 와, 이거 내 아이템이 약간 훔쳐버리고 왔다 확실하게 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커머스를 운영 중인 회사에서 직원을 2명 이상 대동해서 같이 왔을 때, 그때는 저는 정말 100%라고 생각합니다. 2명 이상 데리고 왔을 때? 그렇죠. 1인 셀러가 운영하는 브랜드를 매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회사에 대표 이외에 직원이 2명 이상이 왔다면 그건 거의 진짜 100%예요. 그런 분들을 왜 조심해야 되는 거죠? 2명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 회사의 주력 먹거리 사업이 되게 힘들어져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서 차단할 확률이 높거든요. 아,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줬구나. 물론 이거는요, 네, 제 100% 개인적인 경험이라서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경험상 확률적으로는 100%에 가까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냥 거의 네. 그렇다. 매각하는데 회사의 직원까지 대동해가지고 올 정도면 분명히 뭐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커머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규모가 있으니까 직원을 2명 포함해서 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1인 셀러로서 이걸 만들었던 걸 브랜드화 시켜서 매각하려고 미팅을 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2명, 3명이서 하겠다고 미팅에 나온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죠. 아, 그러면 근데 보통 매출이 얼마 정도부터 이 매출 얘기가 나오나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제가 매출이 얼마라기보다 오히려 수요자가 얼마 정도에 되는 가격으로 이 상품을 매수하고 싶냐, 이걸 먼저 찾아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찾아보면요, 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요, 그냥 스마트 스토어 아이디만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글들도 종종 보여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냐보다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가격으로 이걸 사고 싶어 하느냐를 찾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럼 쿠팡 매출만 있어도 매각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오늘 핵심 질문일 것 같은데요. 소규모 이 M&A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M&A 플랫폼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요즘. 그런데 그런 곳에 들어가 보면 스마트 스토어 자료를 요구를 해요.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상위권에 자리 잡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고 상위권에 자리 잡기만 하면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의 매출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답은 되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 사례에서는요, 2번 정도의 매각이 쿠팡만의 매출로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매각했던 제품들이 일반 소비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런 카테고리에서 이런 제품이 이렇게 순수익이 계속 매달적으로 나온다고? 이런 거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지, 그냥 쿠팡만 하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요, 쿠팡 매출만 있더라도 매각이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그 M&A 플랫폼에서는 객관적으로 검증할 자료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의 자료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할 뿐이죠. 스몰 브랜드라는 게 되게 막연해요. 그 브랜드가 있다고 보는 기준이 있을까요? 되게 스몰 브랜드가 좀 막연하잖아요. 제가 객관적인 기준들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스몰 브랜드의 기준은요, 유형적 기준과 무형적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유형적으로는요, 상표, 패키지, 향기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유형적 브랜드 디자인 요소라고 하고요. 무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SNS 요소들, 그러니까 인스타, 스레드, 유튜브 이런 것들은 무형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포장 패키지만 있으면 브랜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단순히 유형적 패키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적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의 하나일 뿐이죠. 실제로 스몰 브랜드에서 검증 가능한 수치는 객관적으로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몰 브랜드화가 되었다라는 기준을요, 그 브랜드의 월간 검색량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월간 검색량. 최소 월 300회에서 500회 정도가 되면 월간 검색량으로 이 스몰 브랜드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로만 판매되는 제품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광고를 끄면 매출이 바로 하락하나요? 그렇진 않은데 광고는요, 판매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끄면 매출이 떨어지는 건요, 지극히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지금 스몰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면요. 중요한 건요, 광고를 끄면 매출이 떨어지냐가 아니라 어떤 지표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든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률이 어떤지, 어떤 지표로 내가 평가를 하고 있는지, 광고의 최적화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고, 메인 키워드의 CPC가 어떤지, 메인 키워드의 CPC가 높다면 서브 키워드, 그러니까 롱테일 키워드라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 어떤 키워드로 전략적인 광고를 돌리고 있는지, 광고 수익률을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지만 광고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광고를 껐다고 매출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표면적인 얘기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모든 걸 종합적으로 좀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매각 시 남은 재고는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시나요? 처음엔 의아하기도 했는데 제가 지금 가진 재고를 계약서로 썼어요. 그러면 저는 판매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잔금이 언제냐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거든요, 계약서를 쓸 때. 근데 대부분 그 재고 자산은요, 잔금일을 기준으로 양수자에게 인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재고 자산을 잔금 때 인수자한테 넘겨주고, 그 인수자한테 넘겨주는 가격이 원가로 넘겨줄 것인지 판매가로 넘겨줄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협의가 됐다면 당연히 계산서도 발행을 별도로 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은 되게 유동적이라서 재고가 적다면 권리금 안에 포함을 하셔도 되고, 포기할 수도 있고, 남은 재고를 판매해서 수익을 각자 배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거래 공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건 진짜 꿀정보인데요. 오늘 아마 풀어드리는 영상 내용 중에서 가장 꿀정보일 거예요. 먼저 거래 중인 공장이요, 1688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만약에 1688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요, 공장에 링크를 받아서 결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링크는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링크일 거예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링크라는 말은요, 경쟁사에서도 쉽게 이 제품을 소싱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688에 이 링크를 찾을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 공장이 1688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면 되게 소싱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이 될 거예요. 이런 공장들은요, 되게 박람회나 아니면 주변의 아름아름으로 거래를 해야지만 이 공장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찾기 힘든 공장들을 저희가 거래하고 있다면 그 공장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또한 OEM 제품이 아니라 ODM 제품, 즉 내가 형태를 바꾸거나 가공을 별도로 하게 되는 제품이라면 그 금형이나 형틀이 별도로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도 더해질 거고요. 이 OEM이란 건 그냥 원래 있던 제품에 내 브랜드 로고만 삽입해서 제품을 출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OEM 제품은요, 이 브랜드 로고에 대해서 내가 독점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사례도 한번 겪어봤냐면요, 한국에서 제가 만든 브랜드로 제가 상표권 등록한 그 브랜드로요, 그 중국 공장이 아마존에다가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존에 검색해보지 않으면 제가 알 수 없었던 정보죠. 그래서 이때 알게 된 게, 제가 만든 이 브랜드를 꼭 독점 계약서라는 걸 중국 공장과 체결을 해야지만 이 브랜드로 해외에서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한국에서 판매하는 셀러라면 쉽게 놓칠 수 있는 정보일 거예요. 수치 말고도 인수자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있나요? 와, 이건 되게 조금 생소해서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지금 감도 안 오는데, 제가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가계약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금액도 꽤 컸어요. 얼마 정도? 그러니까 총 매각 금액이 거의 권리금액으로만 3억 정도 됐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이런 거래도 계약서 작성 없이 그냥 대면 미팅만 했을 뿐인데 가격금 바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건 엄청난데요. 쉽게 그렇게 쓸
금액이 아닌데. 그때 제가 처음 느낀 게 사람들이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구나. 진짜 되게 옛날 어른들 보면 네. 사람을 봐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사람을 보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가계약 작성하기도 전에 그만 돈을 썼다는 거는 되게 신기하죠? 네.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그 매도인,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 이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신뢰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면 미팅을 하게 되면 전화상이나 구두상으로는 알 수 없었던 이 사람의 인상이나 말투, 이런 어조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의 살아온 과정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요소처럼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인성은 좋아야 합니다. 옛날 어른들 말하잖아요. 나쁜 짓 하고 살면 안 된다고. 네. 다 돌려받는다고. 네.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지만 미팅에서요. 최소한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의 인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품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럼 미팅 전에 매수 금액에 대한 얘기는 어느 정도 하고 가시나요? 보통 매수 금액은 저희가 제안을 먼저 하죠. 그 금액에 대해서 매도자가 협의가 가능하다면 아마 오프라인 미팅으로까지 이어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판매자는 당연히 비싸게 받고 싶고 매수자는 당연히 조금 더 저렴하게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조율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가지고 만남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얼마나 깎아줘야 할까요? 제가 기준을 좀 세워드릴게요. 이커머스는요, 이 멀티플이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사업보다 조금 낮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은요, 1년 순수익에 곱하기 10배, 이걸 기준으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방어 지지선으로 내가 가격을 인지하고 미팅에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권리금 개념으로만 보면 1년도 안 돼서 투자금 전부를 회수하는 거랑 같거든요. 그러면 매수하러 온 분의 입장에서도 되게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선을 만들어 두고 미팅에 가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스몰 브랜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 미팅 갔다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쿠팡 셀러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네요. 오프라인에서 미팅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저는 울산에 사는데 대부분 인수자들은 수도권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일정 맞춰야 되죠. 그 부분이 가장 어렵고 혹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정 맞췄는데 당일날 이 사람이 약속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네. 되게 많은 것들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오프라인 미팅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